옛날 어느 고을에 이생원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어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생원과 그의 아내는 매일 밤 기도를 드리며 자식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고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이생원은 매일 밤 마을의 작은 사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집에서 매일 밤 물을 떠놓고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던 자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생원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웃 마을에 아주 고명하신 스님이 계신데 그곳에 가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려 봅시다.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이번에는 꼭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부부는 이웃 마을 인근 산의 암자에 있는 고명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하하, 두 분에게 자식이 생길 것입니다. 부부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생길 것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러나 절대로 태어난 아이가 1년 동안은 문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는 혼이 사특한 존재가 들어가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부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생원은 기쁨에 차 소리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구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생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이생원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나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요. 고생했소, 부인. 아내도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당신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며 행복한 나라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스님의 경고를 잘 지켜 아이를 절대로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우 총명했고 성장도 빨랐습니다. 아니, 아기가 벌써 뒤집었어요? 이생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천하의 기재요. 아내도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부부는 아이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눈 오는 겨울날 이생원이 외출한 사이 아내는 혼자 방 안에서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쩜 자는 모습이 이리도 예쁘지? 그때 밖에서 이생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부인, 안쪽에 쌓인 눈을 좀 치워주시오. 문이 열리지 않네. 아내는 아이, 벌써 오셨어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라고 대답하며 아들을 잠시 방에 두고 밖으로 나가 대문 앞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쌓인 눈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유, 고작 이 정도 쌓였다고 문이 안 열린답니까? 부인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방님! 부인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남편 이생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차 싶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필 그때 아들이 해맑은 얼굴로 방의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부인은 황급히 아들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괜찮겠지?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때 이생원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집에 왔던 거 아니에요? 이생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난 방금 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방문 밖으로 나왔었다니 이 모든 것이 다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한동안 아이를 보는 기쁨에 스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것 같아요. 아,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잠깐이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부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아들은 이상해졌습니다. 잘 뒤집고 기어다니던 아들이 이제는 꼼짝 않고 누워만 있게 되었고, 그렇게 13살이 될 때까지도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아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이생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답답하오, 나도 답답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소.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이오. 분명히 우리 아들을 치료할 방법이 있을 거요. 부부는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고 귀한 약재를 구하며 여러 곳을 다니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고 문을 열지 말라 말해줬던 스님을 찾아갔지만 그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생원은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의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이생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이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아드님의 병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생원과 아내는 눈이 번쩍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전에 그 유이태 선생을 만난 적이 있어. 다행히 그가 지어준 약재가 있어요. 그 약재를 조금만 먹고 금세 병이 나아서 남은 것인데 이 남은 것으로 3달 여일 헌약을 끓이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약재를 주고 응원의 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잡듯 그 사람의 말대로 헌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열일이 지나자 어느 날 이생원이 집 앞에 나와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한 행인이 갑자기 이생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요? 내가 지어주지도 않은 약을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요? 당신들은 사실대로 말하시오. 이생원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유이태라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집에서 짓고 있는 약의 주인이지. 이생원은 반갑게 유이태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사연을 모두 전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유이태는 잠시 고면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보아하니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오. 당신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지 말고 방에다 대고 유이태 선생이 오셨다 하고 외치시오. 그러면 아들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 말하지 말고 나에게만 전하시오. 이생원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 뱃속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유이태라는 사람이 왔다는데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어디 숨겠느냐.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간 옆에 숨고 나는 쓸개 옆에 숨으면 된다. 이생원은 너무 놀랐지만 입을 꾹 닫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유이태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이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벌컥 열고 아들의 배를 살살 쓰다듬으며 장침 2대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누워만 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유이태는 말했습니다. 내년 이때까지 이 침이 꽂혀 있을 것이니 절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빼면 큰일이 날 것이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생원 부부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게 된 아들은 날이 갈수록 상태가 좋아져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에게 절대로 그 침을 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랜만에 걷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세상 구경에 신이 난 아들은 심지어 13살에 한창 부모 말을 안 듣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역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고 계속 빼겠다고 떼를 쓰는 것을 이생원 부부가 간신히 막았지만 열흘쯤 지나 결국 아들은 자다 말고 그 침이 거추장스럽다며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란 이생원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들아, 너 그 침을 빼면 어떻게 하느냐. 유이태 선생께서 절대로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걸 어떻게 1년을 하고 있어.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괜찮잖아요. 저 아무 이상 없어요. 왜들 이렇게 겁이 많으시지? 그러고는 아들은 휙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녀석이 아유. 부부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아이의 뱃속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참에 유이태 그놈에게 원수를 갚겠어. 두 귀신은 아들의 뱃속에서 몰래 빠져나와 예쁜 미인으로 변신하여 유이태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이태 선생은 천기를 보고 귀신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부인, 잠시 후 예쁜 여자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오. 그러면 내가 멀리 줄 타러 나갔다고 말하시오. 아시겠어?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예, 예쁜 여자요. 알겠어요. 유이태의 말을 들은 부인은 장도간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과연 예쁜 여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이태 선생 계십니까? 부인은 그 여자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정말 예쁘네. 뭐 하는 여자지? 기생인가? 여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유이태 선생 어디 계시냐고요?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대뜸와서 남의 남편을 찾소. 여자는 반박했습니다. 대뜸이라니요. 저는 선생님과 미리 만날 약속을 정했는데요. 꼭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바깥 양반이 당신 같은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런 양반이 아닌데. 우리 바깥 양반은 출타했으니까 돌아가시오. 부인은 유이태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쁜 여자는 부인을 잠시 묘한 눈으로 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내가 유이태 선생의 아이를 가졌는데 꼭 선생님을 만나봐야 하는데 어딜 가시는 걸까? 여자의 말에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 여자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럼 이 양반이 이 여자를 피하려고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이런 무례한 같으니 언제 나 몰래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부인은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기는 어디로 가? 장도간에 숨어 있구만. 나오셔! 부인은 한장독을 보며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들은 여자는 허허 웃더니 마당에서 3번 재를 넘은 후 이내 커다란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이태 선생이 숨은 장독을 향해 가갔습니다. 으아! 부인은 너무 놀라 방 안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잠시 후 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보니 장독 안에 숨었던 유이태 선생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마워요 부인. 부인 덕분에 원수를 갚았네. 허허. 유이태의 부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장독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고 후회해도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면한 유이태 선생은 부인의 질투와 귀신의 계략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마음대로 배에 있던 침을 빼버린 아들은 다음 날 아침 다시 누워있는 채로 일어나지 못했고 평생토록 영영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풀면 복이 와요. 옛날 조선 중기의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긴 여정을 마치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덕분에 잘 쉬고 잘 먹고 하였더니 기운이 넘치는구나. 좋다 좋아. 힘차게 한양 도성을 향해 발걸음을 걷고 있는 그의 이름은 정원용. 과거 시험을 준비 중인 꿈 많고 풋풋한 청년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전라도의 전락감사로 계신 외삼촌을 찾아뵈었습니다. 외삼촌은 조카의 얼굴을 반가워하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우리 조카 얼굴빛을 보니 어제도 밤을 새운 듯하구나. 예, 외삼촌,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래도 끼니는 챙기면서 공부해야지. 뿌리가 튼튼해야 그 위로 꽃이 피는 법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밥부터 먹자. 정원용은 외삼촌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밥도 잘 먹고 며칠을 푹 쉬고 난 후 한양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외삼촌이 제법 묵직한 보다리 하나를 정원용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너의 밝은 미래를 내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야. 이 돈으로 책도 사고 옷도 장만하고 끼니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정원용이 보니 그 못보다리 안에는 금화와 비단 또 쓸만한 폐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용은 두 손으로 보다리를 받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삼촌. 조카가 이 은혜를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느니라. 내 아들 같은 조카에게 뭘 바라는 게 있겠느냐. 네가 잘 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임을 명심하거라. 예, 외삼촌,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원용은 외삼촌의 따뜻한 배움을 받고 한양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마을 어귀를 지나던 중에 처절한 곡성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서방, 우리 자식들. 구슬픈 곡성이 산바람을 타고 길게 퍼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정원용은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되어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노인자, 이 곡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무슨 사연이길래 이렇게 애절하게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에휴, 이 곡소리가 나는 집, 이 집 사정이 참 기막히지요. 저기 저 김진사 댁에서 나는 소린데 그 집에 얼마 전부터 괴질이 돌더니 함께 살던 7 식구가 단번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건 그 부인 한 명뿐이지요. 정원용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예? 전부요? 7이나 되는 가족들이 모두 말입니까? 예, 처음엔 아이가 열이 나더니 하루새 숨이 끊어졌고 그 뒤로 김진사와 그 노모, 다른 식구들이 차례차례 다 쓰러졌지요. 다들 괴질이 오물까가 두려워 집 문도 못 열고 지켜보는 판입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이. 아무도 그 집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어쩌지 이대로 그냥 가자니 너무 마음에 걸리네. 자고로 어려운 일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거늘. 어찌해야 하나. 허학 괴질인데 나도 옮길지도 모른다. 만약 그리 되면 내 목숨도 장담할 수 없을 텐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원용은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을 굳히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안에 계십니까? 그러자 문 안에서 한 여인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신지요? 지나가던 선비입니다만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한참 망설이던 부인은 문을 조금 열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붉게 부은 눈, 그리고 손등에는 마른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남편과 아이들 모두 괴질에 걸려 떠났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용은 한숨을 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인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쾌질이라 아무도 집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장례는커녕 시신을 건드리는 것조차 무섭다 합니다. 저 또한 경황이 없고 너무 무섭고 혼자서 저 많은 시신들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장례를 위해 사람을 쓰려고 해도 괴질이 돌고 있으니 값이 3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돈이 없어 방도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원용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기와집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원용은 부인의 처지를 직접 듣고 나니 더욱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품에 있던 보다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금화와 비단 그리고 외삼촌이 손수 마련해준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그대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을 받고 이 사람을 써서 가족분들의 장례를 잘 치러주시오. 정원용의 말에 부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디님, 세상에 이 은혜를 어찌 값싸올릴까요? 그러자 정원용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인의 가족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리고 부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원용은 그렇게 재물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들 가족의 장례 준비를 곁에서 끝까지 도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칠 뒤 모든 장례를 마친 뒤에야 정원용은 말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고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그런데 어째 손에 든 것이 없구나. 너 외삼촌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느냐? 분명 뭘 주어서 보냈을 것인데. 그러자 정원용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여기 오는 길에 괴질로 온 가족을 잃은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가족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슬퍼하는 부인을 보고 그만 외삼촌이 주신 것을 모두 내어드렸습니다. 말을 마친 정원용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돈이었는데 소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그건 죄가 아니다. 네가 큰 적선을 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건 오히려 너와 나, 우리 집안에 복이 되는 일이다. 장하구나, 내 아들. 너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야. 정원용은 어머니의 말에 뜨겁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 이후로 마치 하늘이 정원용의 마음을 알아주고 기억하고 있는 듯이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과거 시험에 당당히 장원급제한 그는 곧 벼슬길에 올랐고 그 뒤로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여 무려 6차례나 영의정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아주 건강하여 병도 잘 들지 않았고 늙어서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72년간 관직을 지내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후에 정원용이 젊은 시절 행한 일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베푼 사람은 하늘이 절대 잊지 않는다. 정원용이 바로 그 증거다. 복을 가져다준 며느리의 꿈, 국사당부. 조선 정주 2년 봄 기운이 막 들던 어느 날 오가면 노계리의 광산김씨집에서는 온 동네가 들썩일 만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집안의 큰아들인 김만진이 장가를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혈청에는 붉은 비단이 걸리고 북과 깽가리 소리가 들리며 하객들의 축하 인사로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이 집 큰아들이 장가든다더니 과연 좋은 날 걸랐구만. 날씨가 아주 예술이야. 글쎄 말이야, 그 새 씨도 어찌나 단정하고 곱던지 꽃 같아 꽃. 상도 보기엔 엄청 할 상이더이다. 그날 김만진의 신부가 된 이는 광주 노씨집안의 여식 노씨양자졌습니다. 성품이 곱고 예의 바른 데다가 얼굴에는 복스러운 기운이 가득 맴돌아 마을 어른들도 이 혼례를 아주 크게 반겼습니다. 초례를 마친 그 밤 방 안에는 향초의 은은한 향기가 퍼지고 종이창 너머로는 봄바람이 살포시 불어들었습니다. 노씨는 첫날 밤의 김장 속에 단정히 자리에 누워 얌전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씨야, 노씨야, 누군가가 노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꿈결 속에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긴 백발의 노인이었고 손에는 가느다란 나무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시옵니까? 노씨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물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 들녘을 다스리는 신령이니라. 네가 복이 많은 여인이라 앞으로 부귀를 누릴 것이야. 내가 오늘 밤 눈이 오게 할 것인데 너는 그 눈 내린 자국을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로를 내도록 하거라. 그러면 너희 김씨 가문은 물론이고 이 노계리 마을 전체가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수로를 눈자국 따라 잊지 말거라. 이것은 너에게만 내려지는 계시이니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는 문틈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노씨는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남편인 김만진은 곤히 잠든 채였습니다. 그냥 이상한 꿈인 건가? 아니면 정말? 노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올 거라고? 말도 안 돼. 봄인데. 그녀는 다시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그때 지붕을 치는 무언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툭툭 툭툭 툭. 그 소리는 이내 점점 잦아지더니 온 세상이 흰빛으로 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이라 해도 믿을 만큼 따뜻하던 봄날에 꽃이 활짝 핀 그 봄날에 믿기 어렵게도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눈이 소복히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노신은 곱게 말아올린 머리를 다듬지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밤새 꿈에서 신령이 말한 대로 눈이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과연 신령님의 계시였는지 어쩐지 이제 막 시집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에 누워있던 신랑 김만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일어나 보세요. 서방님, 응, 아니 아직 해도 채 안 떴는데 왜 깨워요? 무슨 일입니까? 서방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 꿈, 뭔 꿈? 하얀 도포를 입은 신령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눈이 내릴 것인데 그 눈에 난 자국을 따라서 수로를 내면 우리 집과 가문 그리고 이 마을이 다 흥하게 될 거라고. 김만지는 멀뚱멀뚱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눈? 그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그 눈이? 부인,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오. 곧 있으면 여름인데 무슨 눈이 내려? 저기 서방님, 근데 밖을 좀 보세요. 응? 김만지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마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마당 앞에서부터 들판까지 눈이 펑펑 와 있었고 한 줄기의 흰 눈길이 들판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눈길은 마치 누군가가 큰 손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반듯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거 부인이 그려놓은 것? 그럴 리가요? 저렇게 길고 넓은 길을 제가 어떻게 한답니까? 우와, 이건 단순한 눈이 아닙니다. 이 여름 다 돼가는 날씨에 눈이 오는 것도 이상하고 저 길도 그렇고 거기다 당신 꿈까지. 이거야말로 정말 신령님이 내린 계시가 분명합니다. 김만지는 주섬주섬 도포를 걸치고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 서방님 어디 가시려고요? 내 말을 타고 저 눈길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뜻일지도 모르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김만지는 망 한 장을 얹은 뒤 눈길을 따라 말을 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쿵쿵 울리며 아직 조용한 아침 들판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눈길은 한 번도 끊김없이 오가리 마을을 지나 산봉우리 아래 무한천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로구나. 김만지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윽고 마을로 돌아온 김만지는 곧장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복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아침부터 어딜 다녀온 게야? 김만지는 부모님께 신부의 꿈 이야기부터 새벽에 발견한 눈길, 그리고 무한천변까지 이르는 눈길까지 주목주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으나 아들의 눈빛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꿈이 참이라면 신령님께서 우리 마을을 흥하게 하시려는 뜻이로구나. 이윽고 소식을 들은 온 마을 어르신들과 집성촌의 대표들이 모인 대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만지는 맑은 목소리로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령님의 뜻이 이 마을 전체를 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판 아래에 물길을 내고 보올 막아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다면 100년, 1000년 우리 마을에 복이 될 것입니다. 김만진의 말에 마을 어른들은 서로 눈시를 보다가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신령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구만. 그러면 우리도 도와야지. 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수로만 잘 내면 물 걱정도 없고 농사도 잘 될 것이야. 그러자 이웃 마을의 어르신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 우리 동네도 해마다 농사지을 물이 부족했었는데 우리도 함께 하면 어떻겠소? 물론요. 뭐든 함께 나누어야 좋은 것이지.
그리하여 인근의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물을 막고 수로를 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데려오고 삽을 들고 나무를 베어내며 온 고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아직 천기운이 가시지 않았지만 김만진의 집안이 주도하는 큰 공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 삽을 들고 나섭시다. 오늘은 들머리부터 수로를 터야 합니다. 김만진이 팔을 걷어붙이고 소리를 치자 마을 사내들이 삽과 갱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내야 하는 땅들은 그 누구도 반대하는 이 없이 스스로 땅을 내놓았습니다. 물길만 잘 트이면 이곳이 다 옥토가 될 테니 이 정도 땅이야 내놓지. 그리고 그 공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분주한 이는 다름 아닌 노시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집본 세대였지만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짓고 술을 데우고 김씨까지 더 날랐습니다. 날도 추운데 따끈한 술 한 잔 들고 하세요. 이야, 참말로 그냥 부인이 아니고 대장 부인이시구만. 응, 저 김도령이 참 좋은 부인을 얻었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노시 부인은 언제나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건 신령님께서 알려주신 일이니까 부디 마을에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하여 들머리에서부터 시작된 수로 공사는 십리를 훌쩍 넘기며 이어졌고 마침내 먼 산봉우리 기슭까지 물줄기를 이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여름 들녘에는 물이 가득 차고 눈에는 벼들이 푸르게 자라나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야, 이 벌판이 이렇게 되다니. 꿈이 현실이 되었구만. 옥토가 되었어. 옥토가. 그 노시 부인이요, 진정 복이 많은 여인이요. 자기 집안뿐만 아니고 이렇게 마을에 복을 싸들고 오다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봉우리 넘어 신장리 사람들 가운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물이 흘러들지 않소이다. 그 수로가 우리 앞길을 막았소. 우리를 무시하고 그네들 마을만 챙기는 거요. 예, 마을 사람들끼리 분쟁이 격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다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근처를 지나던 낯선 이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수려한 도포에 밭을 쓴 사내가 마을 어귀에 멈춰서 관속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보아하니 이 고을 인근에 큰 분란이 있는 것 같던데 어찌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좀 들어봅시다. 그러자 관속들은 그 사내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이 공사를 주도한 김만진을 불러들여 자초지종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김만진은 직접 암행어사 앞에 나서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의 꿈에 신령님이 나와서 수로를 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근방의 마을을 모두 살리려고 수로를 낸 것입니다. 마을의 온 백성들이 자발로 땅을 내고 피땀을 흘려서 만든 수로인데 신장리 쪽에서 이를 부당하다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렇구만. 암행어사는 말없이 수로를 따라 걸어가더니 봉우리 아래 흐르는 물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잠으로 신통한 꿈이었도다. 이 수로 덕분에 아래 모든 들판이 비옥한 옥토가 되었어. 참으로 많은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수로이니라. 허나 쪽봉우리 반대쪽인 신장리 쪽으로도 물길이 나게 하여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네, 관의 힘을 동원하여 여기 있는 이 보에서부터 물길을 신장리 쪽으로도 더 내도록 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한 이 보의 이름을 내 지어줘야겠구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니 이 보를 국사당보라고 부르도록 하거라.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고는 모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어사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국사당보라,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관의 힘까지 동원되어 신장리 쪽으로도 이 국사당보에서 물길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 국사당보 주변에 온 마을들이 모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만진은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나라의 관직에도 들게 되었고 보를 막던 일을 추진할 때처럼 나라의 일에도 온 힘을 다해 마침내 그 벼슬이 공조 찬판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노시 부인이 있었습니다.
노시 부인은 80세에 정정하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마을을 일으킨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김준서는 훗날 곤양군수와 부산진 방어사 그리고 홍주부사를 역임하며 충성과 지혜를 두루 갖춘 큰 인물로 이름을 딸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국사당 보가 있는 봉우리를 국사봉이라고 불렀으며 국사봉 아래에 아담한 사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이름도 국사당이라고 하였고 매번 봉번기가 되면 노시 부인의 공적을 기리며 국사당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관의 동원령으로 억지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서는 일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흉년은 없겠죠. 우리 노시 부인께서 지켜주실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저 수로가 살아있는 한 우리 마을은 영영 흉년 없이 굶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수십 년, 아니 100년도 넘게 마을 사람들은 이 전통을 지켰습니다. 후에 국사당에 모셔진 노시 부인의 위패 앞에서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고개를 숙였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농사가 잘 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시대는 변해갔습니다. 그곳에 예당 저수지를 만든다는 국가계획이 내려오고 이 국사당보 주변이 모두 새로이 설계되면서 국사당보가 있던 그 자리에는 예당 저수지에 제당이 들어섰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사당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노시 부인과 마을 사람들이 피땀으로 판 십리가 넘는 수료는 지금은 예당 농지 계량 조합의 관계 수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용을 보며 보양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래도 소란을 피우느냐? 그러자 용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용왕님께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하시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 그럼 나만 데리고 조용히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게냐? 아예, 제 등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보양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용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다는 금세 고요해졌고 배도 안정되었습니다. 용왕궁에 도착한 보양 스님은 용왕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용왕은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고는 삼배를 올린 뒤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스님, 저에게 불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보양 스님은 자리에 앉아 불경을 외우고 그 깊은 뜻과 이치를 조리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용왕은 탐복하여 손수 금실로 수놓은 승복 한 벌을 보양 스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던 젊은 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이목이라 합니다. 스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작갑이라는 절을 세우시거든 이 아이가 스님을 은밀히 곁에서 도울 것입니다. 머지않아 삼국을 평정할 임금님이 나올 것이니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임금이 나의 자손입니다. 보양 스님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보양 스님은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허름한 옷차림의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다짜고짜 보양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선물일세. 아, 누구시기에 저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십니까?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300년 전에 살았던 원강이라 하네. 불법을 다시 일으키려는 뜻을 알고 내 기쁜 마음에 선물을 준 것이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노승은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양 스님은 크게 감탄하며 북쪽 고개에 올랐습니다. 멀리 들판을 바라보니 누런 빛을 띤 탑이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곳에 저런 탑이 있었나? 보양 스님은 깜짝 놀라서 급히 고개를 내려가 그 탑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가 보니 탑은 감촉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고개로 데려온 보양 스님은 들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까치가 모여서 땅을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양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가 용왕님께서 알려주신 그 잣값살을 지를 곳이로구나. 보양 스님은 까치들이 쪼던 그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땅 속에는 무수히 많은 벽돌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벽돌을 하나하나 꺼내서 탑을 쌓아보니 신기하게도 땅에 맞게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양 스님은 그 자리에 절을 세우고 용왕의 말대로 잣값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양 스님은 그 잣값사에 머물며 불법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삼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양이 새로 작갑사라는 절을 지어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들은 태조 왕건은 그에게 운문선사라는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용왕의 말대로 고향이 있는 작갑사 옆에서는 용왕의 아들인 이목이 숨어 지내면서 조용히 작갑사가 번창하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은 갈라지고 논밭의 채소는 시들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빌꽃도 빌어보았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모두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보양 스님도 작갑사에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제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백성들의 생명이 다 들어갑니다. 스님의 간절한 기도를 지켜보던 이목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목은 손을 들어 허공에 뭔가를 그리더니 갑자기 사방에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바람이 일고 천둥이 울리며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가뭄에 지쳐가던 땅이 흠뻑 젖었고 농부들은 하늘을 우러러 눈물 섞인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비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신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지만 이목이 비를 부른 일은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맺혔습니다. 용왕의 아들놈이 감히 능력을 써서 천리를 거역하다니 내 그 죄를 물어 반드시 벌을 내려야겠다. 하늘에서는 옥황상제의 벌을 집행하는 사신이 내려와 이목에게 벌을 주려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보양스님은 서둘러 이목을 절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잠시 후 옥황상제의 사신이 절 마당에 내려와 위험하게 외쳤습니다. 이목을 내놓으라! 보양스님은 태연하게 뜰 앞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신은 곧장 그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쳤습니다. 과광이 치고 천둥이 울리며 번개가 번쩍이더니 배나무는 두 동강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옥황상제의 사신은 이목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마루 밑에서 나온 이목은 부서진 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배나무는 다시 살아나서 싱싱한 가지를 뻗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야, 보양 스님께서 신통력으로 저 벼락 맞은 나무를 살린 것이야. 그렇게 보양과 이목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조율하며 고요히 백성들을 위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갑사는 번창하여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보양 스님은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으며 오랫동안 나라의 큰 스님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나갔다고 합니다. 스승을 찾아서 옛날 신라 문무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울산 울죽은 청량읍에는 우뚝 솟은 영축산이 있었고 영산은 늘 짙은 안개와 바람에 둘러싸여 신령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젊은 승려 한 명이 경주의 어느 암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통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스스로 갈 길이 멀다고 느끼며 매일같이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가 뉘어지는 무렵 지통이 법당 마당에서 좌선을 하던 중 이상한 지척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지통의 앞을 맴돌더니 기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는 몇 번 날개짓을 하더니 사람의 말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지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까, 영산으로 가시오. 그곳에 낭지대사가 계시니 그분의 제자가 되시오. 까. 지통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까마귀는 그 말을 남긴 채 붉은 노를 가르며 산등성이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통은 그 까마귀의 말이 부처님의 뜻인지 단순한 환상인지 고민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의상대사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갈 길을 찾아 영산으로 향하겠나이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지통은 천천히 영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날은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그의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무렵 산길을 지나던 지통의 앞에 낯선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허름한 옷차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깊고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지통은 조심스럽게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축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기이한 사람은 지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보현보살이다. 네가 낭지대사의 제자가 되러 가는 길에 잠시 이곳에 왔다. 그 말에 지통은 얼어붙은 듯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바람이 흐르듯 지나갔고 주변의 나뭇잎조차 갑자기 멈춘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보현보살이시라 하셨사옵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의 몸이 안개처럼 흩어지듯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통은 눈을 비벼봤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기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보살이 사라진 자리에는 향냄새가 은은히 감돌고 지통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따스한 빗줄기가 뻗어나오는 듯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이건 분명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다. 지통은 곧바로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영산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지통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일렁였습니다. 그때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스님 한 분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이 바람에 살짝 휘날리며 걸음걸이에는 고요함과 위험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지통은 그 스님 앞에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님, 혹시 산에 계신 낭지대사께서 어디에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지통에 바라보다가 빈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낭지요. 지통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듯 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소현보살의 계시를 받고 스님을 찾아온 지통이라 하옵니다. 낭지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산을 지키는 산신변제전여께서 너를 맞이하라 하시오.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오는 길이었다. 그 말에 지통은 머리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하늘의 뜻이라면 저는 이 몸과 마음을 다해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산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햇살이 숲 사이로 쏟아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통은 낭지대사의 제자로서 산중에 머물며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 있던 키 큰 나무를 보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통이 처음 내려온 골짜기를 사람들은 지통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의로운 도적 긴다리 박씨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성을 가진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긴다리 박씨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두 자는 더 컸으며 특히 다리가 유난히 길어 어디서든 사람들 사이에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도 누군지 알겠소. 저 다리만 봐도 긴다리 박이란 수. 이웃들은 곧잘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웃음만 자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바위 같고 팔뚝은 굵은 참나무 같았으며 얼굴은 마치 호랑이처럼 사납고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휴, 저 긴다리 박빛을 보면 호랑이도 도망가겠소. 아니지, 전에 들었지 않소. 저 긴다리 박이 진짜로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던데. 이처럼 긴다리 박씨는 힘이 장사여서 어지간한 산짐승도 맨손으로 잡을 만큼 무력이 뛰어났고 동네에서는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긴다리 박씨는 어릴 적 병으로 부친을 여의고 어린 나이에 홀로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했지만 그는 늘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우니 이불을 좀 더 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얘야, 너라고 추운 바람을 어찌 이기겠느냐. 내가 한 자락 덮고 너도 한 자락 덮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편히 주무셔야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긴다리 박씨는 늘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품을 팔며 자신은 굶더라도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밥 한 상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저렇게 효심 깊은 사람은 드물지. 저 부모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았잖아. 그 부모의 그 아들이다 하는 말이 저 집에 딱 맞네. 그러던 어느 날 긴다리 박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넌 자꾸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 그러지 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도 알지 않느냐. 난 그런 마음이 아니란 걸. 알긴 뭐라고? 이들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순간의 격정 속에 긴다리 박은 친구를 살짝 밀쳤습니다. 하지만 워낙 긴다리 박의 힘이 장사였으니 친구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불행히도 그 자리에 있던 돌멩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긴다리 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내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친구야, 미안하다. 그날 그는 바로 관아에 가서 자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그의 결심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어딜 다녀왔어? 밥은 먹었니?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어머니,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다, 이리 와라. 여기 무릎 빼고 누워서 잠시 쉬라.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긴다리 박 씨는 그저 어머니의 무릎에 고개를 묻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긴다리 박은 관아로 자수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긴다리 박 씨는 친구의 시신을 숨겼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외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추막을 지어 그곳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아직은 안 된다. 내가 잡혀가서는 안 돼. 그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긴다리 박 씨는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친 뒤 기꺼이 관아에 자수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까지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며 숨죽여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긴다리 박 씨는 추가집 앞마당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앉아 어머니께 드릴 된장국에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얘야, 밤중에 뭘 하느냐? 내일은 비가 온다 하니 장에 나가지 못할 테니 미리 된장국을 좀 끓여두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하며 나뭇가지를 장작불 사이로 더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담 너머에서 거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긴다리 박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곧 검은 옷차림의 사내들이 담을 넘고 지붕을 타고 내려와서 앞마당에 있던 긴다리 박 씨를 에워쌌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란 떨면 무사치 못할 것이니라. 한 사내가 단검을 꺼내 들고 소리쳤습니다. 긴다리 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누군지는 뻔하구만. 이 산중에 이렇게 쳐들어와 칼을 들이밀리는 도적밖에 더 있겠소. 네 놈은 우리가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을 알고 있구나. 알지요. 하지만 우리 집엔 빼앗을 재산이 없어. 그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집일 뿐이요. 그러면서 긴다리 박 씨는 두 손을 활짝 벌리고 말했습니다. 허나 도적들이라도 배는 고프지. 이리들 오시오. 내가 지은 밥이라도 함께 먹읍시다. 긴다리 박 씨의 말에 도적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는 좀 고프긴 하지. 그러니까 다들 이리 오시오. 그리하여 긴다리 박 씨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솥에 지은 밥과 된장국, 묵은 김치 몇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도적들에게도 숟가락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밥상이라 차린 건 없더라도 따뜻할 때 드시오. 도적들은 처음엔 경계하며 먹더니 곧 허겁지겁 입에 밥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굶주린 듯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이내 그들의 얼굴에 경계심은 사라지고 입가에는 묘한 감탄이 번졌습니다. 이야, 이 된장국 맛이 끝내주는데 우리 엄마가 해준 된장국보다 훨씬 맛있어. 이 사람, 도적들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을 줄이야.
보아하니 귀걸이 장대하고 사내다운 배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인물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야 할 우리 두목감 아니겠어? 식사를 마친 후 도적들 중 가장 힘이 세 보이는 사내가 정중히 긴다리 박씨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보시오 박형,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특히 된장국 맛은 정말이지 이제까지 먹어본 적 없는 아주 훌륭한 된장국이었어. 저희 무리는 당신 같은 인물이 필요하오. 된장국을 끓여줄 아니 우리를 이끌어줄 두목 말이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소. 도적들의 부탁에 긴다리 박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모셔야 할 어머니가 계시오. 지금은 나설 수 없소이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훗날 세상을 떠나시거든 그때는 내가 그리하리다. 아, 알겠소이다. 도적들은 긴다리 박씨의 뜻을 고개 숙여 받아들이고 조용히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아, 참 별 이상한 도적들 다 보겠네. 긴다리 박씨는 그렇게 도적들을 보낸 뒤 그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긴다리 박씨의 어머니는 결국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집 근처에 작은 무덤을 정성껏 만들고 그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며 하늘을 우러러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또한 지난날 자신의 죄를 참회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이 그동안 어머니께 숨겨온 죄가 하나 있습니다. 3년이 끝나는 날 제가 직접 관하로 내려가서 죄값을 받겠사오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3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추가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긴다리 박씨가 문을 열자 그때의 도적들이 다시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박형, 이제 약속하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르고 나면 그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지 않으셨소. 우리 모두가 이날만을 기다렸소이다. 긴다리 박씨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죄값을 치르러 관아에 가려던 참이요. 나는 그럴 수 없소이다. 그러자 도적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무의미한 도적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끓여준 그 된장국 한 숟가락 먹어보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두목, 우리들의 형님이 될 사람이라는 걸. 맞소이다. 우리와 함께 저 부안 변산으로 가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근거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많이 담아두었고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긴다리 박씨는 잠시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무한 변산이라 하였지. 그곳으로 가봅시다. 허나 나의 죄값은 언젠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요. 훗날 내가 여러분 곁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 죄값을 치르러 간 줄 아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긴다리 박씨는 운명이 이끄는 대로 도적들의 두목이 되어 부안의 변산 한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긴다리 박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한편 그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네, 이들을 잘 이끌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리라. 긴다리 박씨와 도적들은 열심히 걸어서 부안 변산 골짜기 깊숙한 곳에 도착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은막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적들의 근거지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긴다리 박씨가 묵직한 목소리로 이제는 부하가 된 도적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두 내 말에 따르도록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야 도적질이라 하지만 짐승이 아닌 이상 세상에 사람 구실은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장봉을 바닥에 쿵 하고 꽂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명심하라. 첫째, 도적질을 하더라도 절대로 양민의 재물은 손대지 마라. 백성들의 곡식, 농기구, 약재, 심지어 자식들 입에 들어갈 떡 한 조각이라도 건드렸다가는 너희들 모두 내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라.
부하들은 긴다리 박씨의 눈빛에 눌려 숨을 죽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탐과 놀이들이 부정하게 거둔 재물들은 모조리 가져와 우리 배를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때 키가 크고 얼굴이 주걱처럼 생긴 도적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 형님,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남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남는 것이 없다고? 너희는 지금까지 양심 한 조각 없이 살았을 게다. 이제부터는 그 양심이 남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이놈아. 긴다리 박씨의 말에 도적들은 감격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양심, 양식 말고 양심. 그래, 그게 더 낫지.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지. 과연 형님이십니다. 긴다리 형님 만세! 그렇게 그날 이후 긴다리 박씨의 무리는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탐관 오리에게서 백성들의 피가 스민 재산들을 두루 빼앗아 다시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었습니다. 얘들아, 쌀자루를 들고 저 수원 장터 앞에 놓고 오너라. 거기 여염집 과부가 아들 셋을 거느리고 굶고 있다 하지 않느냐. 형님, 오늘은 전주에서 오던 부세마차를 덮쳤습니다. 참판 때 금자도 있었고요. 거기 참판이면 백성을 착취하는 자 아니더냐. 그 금자반은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께 나누어 드려라. 이렇게 긴다리 박씨와 그의 도적대가 백성들을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니 그들의 이름이 삽시간에 전라도와 충청도의 방방곡곡으로 퍼졌습니다. 긴다리 박씨 도적대, 그 도적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죽을 끓여 먹었어. 그들은 도적들이 아니야. 의적이지. 세상에 그런 도적도 있어? 아, 우리 같은 백성들을 도와주는 도적이라니. 백성들은 긴다리 박씨의 도적대를 좋아했지만 관의 수령들에게는 그들이 눈엣가시였습니다. 전라도 병마절도사는 책상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봤나? 도적질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백성들이 좋다 해도 긴다리 그놈은 그저 흉악한 도적일 뿐이다.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은 10명, 20명씩 떼를 지어 긴다리 박씨의 도적단 단속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이 산등성이를 한 번 뛰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놈은 새가 틀림없습니다. 바로 500리를 날듯이 달린다 하옵니다. 저는 오라줄을 그놈에게 걸었었는데 손가락으로 틱 하더니 줄을 그냥 끊어버리더이다. 그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탐색망은 점점 좁혀졌지만 긴다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바람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다리 박씨의 도적대에게 당한 부한골 사도가 분노에 가득 찬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도적 리 박씨는 관하의 위세를 우롱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자입니다. 하루이 그를 토갈하지 않으면 백성들 마음이 모두 그에게 기울 것입니다. 정말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긴다리 박씨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적이라지만 긴다리 박씨,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 아닐까? 한양에서 암행어사라도 내려와서 긴다리 박씨의 의로운 행동을 좀 상을 줘야 할 텐데. 그렇게 긴다리 박씨와 그 도적대는 밤이면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낮에는 관하의 골칫덩이가 되어 이곳저곳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긴다리 박씨를 잡지 못하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선 영조 26년 6월 전주 영장 이관상은 긴다리 박씨를 잡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 긴다리 박씨는 대체 어찌 잡느냐? 그를 내 수년 동안 추적했건만 그림자조차 못 봤다니. 이관상은 그러면서도 백성들 사이에서 수년간 영웅처럼 불리는 긴다리 박씨를 잡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활동하면서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오히려 살기 좋아졌다. 그를 잡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맞는가? 조정에서도 그를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저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적대로 말이야.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관상이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조용히 관하의 문이 열리며 거구의 산적 하나가 천천히 관하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유난히 길었고 얼굴은 호랑이처럼 사나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아주 맑고도 결연했습니다. 이곳이 전주 영장 이관상 대감이 계신 곳입니까? 이관상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소인은 긴다리 박씨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전주 영장 이관상 대감께서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라 들어 오늘 제가 이렇게 스스로 자수하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관상의 곁에 있던 포졸들이 깜짝 놀라서 일제히 긴장하며 자신들이 들고 있던 창을 긴다리에게 겨누었습니다. 그러자 긴다리 박씨는 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저의 죄를 고백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관상은 그를 자리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년간 그토록 도망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자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요? 긴다리 박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젊은 시절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실수로 그를 밀쳐 죽게 하였습니다. 그날 바로 관하에 자백하려 했으나 홀로 계신 노모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 그냥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뒤로 노모를 봉양하며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웬 도적대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 배불리 먹였을 뿐인데 그들이 절대로 자신들의 두목이 되어달라 하였습니다. 처음엔 사양하였으나 모친이 돌아가신 뒤 그들이 또 찾아와서 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모두 그 자리에서 죽겠다 하여 그 청을 더 외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도적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제 죗값을 치르는 것을 미룰 수 없다 생각하여 이렇게 자수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변했소이까? 죄를 짓고 사니 좋았소? 그것은 아니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적들에게도 규율을 세웠습니다. 양민들의 재물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부정한 권세가들의 재물만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라도 저의 죄가 조금이라도 씻겨지길 바랬습니다. 이관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나도 그 점은 알고 있어. 그대의 말이 허황되지 않으니 내가 조정에 잘 보고해보겠소. 기다려보시오. 이관상은 긴다리 박씨를 일단 관하의 감옥에 하옥하였습니다. 그리고 긴다리 박씨가 스스로 자수를 하였고 그간 의로운 일들을 행했음을 상세하게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조정으로부터 교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지의 내용이 몹시 놀라웠습니다. 긴다리 박씨는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포도군관으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그간 긴다리 박씨가 백성들을 위해 활동한 것을 임금님 또한 이관상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리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긴다리 박씨는 이후 긴다리 군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즉시 부한 변산으로 가서 자신의 휘하 도적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한 너희 모두 사면령이 내려졌고 이제부터 너희는 도적들이 아니고 이 나라의 선량한 백성들이다. 지금부터는 도적의 길을 버리고 농사짓고 장사하며 살아가거라. 만약 계속 도적질을 하는 녀석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잡아들일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도적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면되었다니 모든 게 다 형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평범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자고. 그렇게 숨어 지내던 도적들은 산을 내려와 각기 평범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었고 긴다리 박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적들을 거두어 백성을 만든 의로운 장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도 포도 군관으로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고 합니다. 이름만 달랐지 조선 팔도에 이름난 말이 좋은 선비들이 전국에서 한양으로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고 역관의 무역상의 통역관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는데 한양에서 열리는 만국 외국어 회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더워서 땀은 줄줄 흘렀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회와 대회는 저녁까지 미뤄져 버렸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선비들은 동문 밖 주막에 모여 앉아 막걸리 한 잔씩 하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다녀왔지. 그쪽 사람들은 안구루가 최고의 과일이래요. 얼마나 달고 맛이 좋은지 내가 하나 얻어왔어. 에이, 그건 별로지. 나는 저 오스한 땅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오음이라는 과일이 젤리 같더구만. 내가 그걸 가져왔어. 에이, 다들 틀렸어. 내가 아라비아 상인을 만났는데 그네들 말로는 이납이란 과일이 제일이라 하걸 사왔지. 다들 아는 제아시기는 내가 헬라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스토필리아가 과일의 왕이라 하여 그걸 가져왔지. 아니, 내가 가져온 과일이 제일이라니까? 아니야, 내가 가져온 게 제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피대를 올리더니 급기야 언성까지 높이며 싸움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막 주인이 거적을 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다들 그만들 좀 하세요. 그렇게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그 과일들 가져와서 진짜 뭐가 제일 맛있나 한번 먹어보세요. 예, 나도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오, 이야, 주모,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아, 내일 다들 각자 과일을 가지고 모여보자고. 다음 날 해가 하늘 꼭대기에 뜬 정오 무렵, 선비들은 한 명씩 자신의 과일을 안고 주막 마당에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는 보자기에 쌓인 안구루를 내놓았고, 오스한 땅을 다녀온 이는 오스무를, 아라비아 상인과 만났던 사람은 이나브를, 헬라를 공부한 선비는 스토필리아를 가져왔습니다. 주막의 주인이 하나하나 살펴보고는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매, 여보세요. 이거 전부 다 저 포도 아닌가요? 그 말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껍질이 검거나 붉거나 알이 크거나 작거나 조금씩은 달랐지만 결국은 다 포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포도구나. 아, 그렇네. 이거 포도였네. 아유, 우리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모두들 서로 얼굴을 붉히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말만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걸 두고 그리 쓰구려. 그러게 말이여. 아, 과일 하나 놓고도 이 모양이니 세상 일이야 오죽하겠소. 이 일로 사람들은 같은 사실을 가지고서도 서로 다르게 알고 다투는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나무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생각보다는 말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나가는 건달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장난에 능한 언변오달, 큰 맷돌을 들고 뛰기도 하는 장사칠복, 그리고 똑똑하게 생겼지만 하는 짓은 영 얼뜨기인 막내 말끔이었습니다. 이 셋은 한양 뒷골목을 쓸고 다니던 자칭 골목 삼총사였습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 맨날 저녁에 이렇게 둘둘 말아 술잔만 돌리고 있으니 이러다 진짜 재미없게 인생 끝나겠다야. 오달이 장터에서 어두운 은행을 냠냠 까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그럼 뭘 할까시오? 땅은 좁고 먹을 건 없고 머리는 텅텅인데. 칠복이 배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말끔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유랑이나 가볼까요? 세상 구경도 하고 어차피 여기서 뭐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막금의 말에 셋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즉석에서 유랑단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처럼 도원결이 의형제를 맺겠다며 복숭아 꽃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대충 마을의 조나무 아래에서 먹다 남은 은행을 재단 위에 올려두고 의형제의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오달, 칠복, 말끔, 우리 세 사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저기 형님들, 제가 형님들보다 대여섯 살은 어린데 제가 좀만 더 살아도 될까요? 말끔이 머리를 긁적이며 맹세이자 오달이 그런 말끔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가는데 순서 없다는 말 모르냐? 그래 임마, 오달 형님은 영실비실해도 날 봐라. 이렇게 힘도 세고 튼튼한데 아마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살걸? 뭐야? 아, 이것들이 진짜 이러고도 너들이 의리로 맺어진 형제냐? 응, 그깟 나이 몇 살 젊은 거 가지고 말이야. 아, 나 안 해. 너들끼리 해라. 그렇게 오달이 잔뜩 토라져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칠복이와 말끔이가 오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유, 형님, 장난이에요, 장난.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형님 없이 뭘 합니까? 예, 형님이 가시는 날이 우리도 가는 날이지. 맞습니다요. 자, 맹세할게요, 맹세. 진짜지? 왜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자, 그럼 맹세. 그렇게 세 사람은 온 세상을 하얗게 수놓은 조합나무 아래 은행을 까먹으며 의식을 마무리하고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 조합나무 삼형제는 결심한 유랑을 떠나고자 보잡기 하나 둘러매고 독립 밖을 벗어나 큰 길을 타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장터를 지나고 나무 그늘 아래 쉬다가 마침내 눈뚱 옆에 주저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만치서 땀을 삐질 흘리며 뛰어오는 한 사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뺨은 홍당무처럼 벌겁고 숨은 하마처럼 거칠었습니다. 마청 오달은 눈을 반쯤 감고 그를 쓱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울리며 말했습니다. 의원에 가는구만. 칠보기와 말끔이는 동시에 오달을 쳐다봤습니다. 그걸 어쩌하세요, 형님? 무슨 냄새가 나나? 냄새는 무슨, 아까 먹다 남은 은행 냄새만 잔뜩 나는구만. 보아하니 자식이 아픈가 보네. 왜, 뭐 그런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마침 그 달리던 사내도 그 말을 듣고 멈춰섰습니다. 아유, 어르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자식이 지금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요. 마을에 의원이 한 명 있는데 지금 며칠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쩐답니까? 오달은 코를 훌쩍이며 능청스럽게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 어젯밤 열이 몹시 났을 것이고 혀가 마르고 눈은 풀려있지. 맞아. 혹시 의원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신령님이라도 모시는 거요? 아하, 그런 건 아니고 뭐 대충 보면 압니다. 오달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보자 사내는 오묘한 기운을 느끼곤 그대로 오달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 집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자 오달 뒤에 있던 칠복이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칠보가 너는 애 어깨만 봐도 병을 진단할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너 말끔이는 병을 척척 고친다 했지. 그러자 칠복과 말끔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뭔 소리냐는 듯 오달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달은 얼굴의 온 표정을 이용하여 열심히 눈치를 주었고 그제서야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짝짝 쳐대며 말했습니다. 맞지요. 맞아, 형님. 어깨가 아니고 뒤통수예요, 뒤통수. 그 뒤통수 딱 보면 압니다. 예. 제가 병 고치는 데는 선수예요. 술병, 물병, 간장병. 예, 그게 무슨 병?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난 병, 물 먹다 난 병, 간과 장에도 난 병도 고친다 이 말이지요. 오달이 대충 잘 둘러대고는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보자구나. 우리만 믿으시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합나무 삼형제는 사내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내는 자신의 아들을 이들 조합나무 삼형제에게 보였습니다. 이거 사람인지 나뭇가지를 헷갈리겠네. 피골이 상접한 아이를 본 칠복의 첫마디였습니다. 형님, 애가 손가락이 젓가락보다 얇아요. 이쯤 되면 찬바람만 스쳐도 바사삭 부서질 판인데요. 말끔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언변 좋은 오달이 코를 한번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밥은 뭐 바람으로 짓나. 이러니 애가 안 아프고 배겨. 그러자 집주인 사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이고, 애가 얼마 전에 좋아하던 동네 여자애한테 제대로 차이고 그 뒤로 그냥 고기를 끊었습니다. 이 머리채를 잡고 입에 밥을 쑤셔 넣어도 죄다 토해내고 결국 이 지경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게 해보려고 아무리 약을 써도 산삼까지 구해 먹이려 해봐도 아이가 도통 차도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좋은 것들을 먹지도 않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세 분이 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부탁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오달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산삼약 그런 게 입에 들어갈 리가 있나? 시련의 아픔에 식욕이 뚝 떨어져 있는데 말이 뭐가 필요하겠냐? 예, 사랑일까요? 사랑 개뿔. 사랑은 무슨 다 죽어가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이보시오. 주인장,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구해 오시오. 오달의 말에 집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그러자 오달은 뻔뻔한 얼굴로 다시 외쳤습니다. 아, 뭐해? 왜 죽일 거야? 빨랑 사와. 집주인은 갑자기 돼지와 소를 대령하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죽은 아이를 살린다는데 뭘 못하겠냐며 곧장 돼지와 소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니 오달은 칠복이와 말끔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준비됐냐? 너희들이 어서 저 소와 돼지 좀 잡아와라. 가죽도 잘 벗기고 와. 칠복이와 말끔이는 팔을 걷어붙이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이 말그마이, 돼지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넌 소 쪽을 맡아라. 형님, 저 소 안 잡아봤는데요. 아이, 소가 너무 그윽하게 절 보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놈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 아이가 죽게 생겼다니까. 응, 당장 시작! 아유, 예! 쾅쾅 툭툭 쓱싹싹. 그리하여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칠복이와 말끔이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어찌어찌 손질하여 고기가 부짐하게 마련되었고 돼지고기 껍데기와 소가죽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달은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오, 야, 너들 제법이다. 잘했어. 자, 이제 본격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대소요법, 대요법이요. 돼지 껍질을 가죽이 위로 오게 바닥에 깔아 푹신하게 하고 소가죽은 털이 위로 나오게 덮으면 됩니다. 소털은 따뜻하고 든든해서 원기 회복하는데 그만이지요. 소털은 뭐 하나 허투루 쓸 것이 없다. 다 좋은 유익한 동물이라. 그리하여 아이는 돼지 방석 위에 누워 소털 이불을 덮고 푹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고갯국물과 약간의 고기를 계속해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허니 며칠이 지나자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팔뚝에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예, 봐요 형님. 팔뚝이 이제는 말끔보다 굵어요. 오호라, 이대로 가면 사과도 씹어먹고 국감도 빨아먹겠네. 그렇게 아이가 회복을 하자 그날 밤 집주인은 남은 고기로 술상을 차려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세 분은 정말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뭘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조합나무 삼명제는 술잔을 높이 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의술도 잘 모르고 도술도 잘 모르지만 이 고기술은 확실하지요. 압류, 기운 없을 때는 고기 앞으로, 기분 안 좋을 때는 술 앞으로. 그렇게 그들은 그 집에서 며칠을 좋은 대접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금세 또 심심해졌습니다. 아유, 심심해 죽겠네. 형님, 뭐 재미난 거 없어? 칠복이가 기지개를 켜며 물었습니다. 재미난 거, 아, 그래, 이거나 하자. 오달이 그러면서 집주인의 낡은 장기판을 가져오자 칠복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 저 주어요 좋아. 차, 마, 포, 졸, 이것들이 다 예전엔 제 친구들이었지요. 칠복이의 말에 말끔이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형님, 호졸이 친구였어요? 야, 형님 끝발 장난 아닌데요? 말끔의 말에 오달과 칠복이 깔깔 웃으며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 융한 의원이 왔더라. 동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운 채 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랫집에서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몸이 아래로 쭉 처져서는 허리도 못 펴고 걷지도 못해요. 근데 이 동네 의원이 어디로 갔는지 수일째 보이질 않아요. 이를 어쩔까요? 예, 혹시 그 전에 아이 살린 그 약 좀 또 주실 수 있을까요? 조합나무 삼명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뱃속에 다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오달이 장기판에서 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 안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졸이 말이요, 이게 그냥 졸이 아니요. 수천 명의 군사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격의 용졸이요.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며 그 졸을 안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졸을 잘 달인 물을 하루 3번 밥 먹고 나서 먹이시오. 단 그 물에 꼭 꿀 한 방울씩 넣으시오. 자고로 졸들이란 것들이 꿀 빠는 걸 좋아하니까 꿀과 함께하면 효과가 3배가 될 것이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이를 살린 용한 의원의 말이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은 오달이 준 장기말조를 소중히 품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악의 아이가 정말로 그 졸을 달인 물에 꿀을 타먹더니 허리를 펴고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신통한 의원이 준 장기말 조리에 약효가 있었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갔고 이들 조합나무 삼명제가 있는 집 앞은 문전성시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달이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거 영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일이 커져버렸어. 그러자 칠복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우리가 여기 더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장기말인가 약초인가 관아에서 조사라도 받게 생겼는데요. 슬슬 떠나야겠죠. 그래, 즐거웠는데. 뭐 아쉽지만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도 중요한 법이지. 가자, 떠나자. 그렇게 불안감을 느낀 조합나무 삼형제는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덕분에 아이를 구한 집주인과 아랫집안은 노잣돈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에헤이야, 어쨌든 간에 이번 판은 대성공이로구나. 말끔이가 길을 걸으며 돈꾸러미를 보고 방정맞게 외쳤습니다. 그 정도면 고향 가서도 한 석 달은 안 굶겠지. 칠복이도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달은 손가락을 휘돌리며 빙그르 돌았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시내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땀을 식히다가 문득 칠복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형님. 그 처음에 말이요.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의원에게 간다, 뭐 자식 죽어간다, 그런 건 어찌 그리 알아맞혔어요? 설마 진짜 무슨 신통방통한 눈이라도 있어요? 그러자 오달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뭐 아주 간단한 일이지. 그 사람 걸음걸이를 봤잖아.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음 발을 떼더구만. 그건 그냥 어마무시하게 급한 것이지. 그래, 얼굴은 퍼렇게 질리고 눈알은 좌우로 흔들려 쌍알을 치고 말이야. 아무리 변소가 급해도 그 정도는 안 나와. 그러면 딱 하나야. 제 자식이 죽어가는 일. 그런 게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모습이지. 그러자 말끔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또 뭐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형님, 진짜 신기한 건 그 처방이었는데요. 소돼지 잡아다가 껍질 깔고 가죽 덮어 씌우고 고깃국 먹이고. 그러자 오달은 어깨를 으쓱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 아니냐. 응. 아이 바짝 말라서 뼈만 남고 기력 없는 애는 기름진 소고기 냄새 맡으면 절로 식욕이 돋을 것이고, 그럼 잘 먹게 되고 살이 붙게 돼 있지. 거기다 몸 아래 위로 소가죽과 돼지가죽으로 따뜻하게 덮어주면 피도 잘 도는 것이고, 그렇게 기운을 잘 줘야 밥이 됐든 약이 됐든 잘 먹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 시련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와, 그렇지요. 근데 그럼 그 졸은요? 장기판 졸이요. 그건 도대체 왜 먹이라고 했습니까요? 칠복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자 오달은 입꼬리를 쓱 떠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내려앉은 놈은 올라가게 해야 하지 않겠냐. 이 졸이라는 놈은 앞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는 놈이지 뒤로는 못 물러. 허니 그걸 다려 먹이면 휙 올라붙지 않겠냐. 거기다가 꿀까지 넣어 먹였으니까 벌꿀이 아니고 벌떡 일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이건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어. 역시 뭐든지 운칠 기삼이라니까. 그러자 말끔이는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이거 참. 아유, 형님, 아유간 형님, 그 말빨은 대단하세요. 같은 말도 제가 있으면 순 엉터리처럼 들렸을 텐데 형님의 그 입은 잔말 금덩어리예요. 다음엔 아주 장기판 말 하나씩 챙겨다니면서 약장수해도 되겠습니다요. 그러자 오달은 턱을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병은 마음이 고치고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 했어. 모든 말빨만 좋으면 세상 일이 슬슬 풀리는 법이야. 그래도 뭐든 적당히는 해야지. 우리가 이 말빨 믿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 봐. 큰일 났지, 큰일. 알겠냐? 말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할 때 만족하고 빠질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이야. 명심하라고. 예,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칠복과 말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조합나무 삼명제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고 한바탕 잘 즐긴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후에도 늘 우당탕 좌자지걸 즐겁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첩백에 빠진 남편을 향한 아내의 유혹. 옛날 어느 마을에 홍대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주씨는 그야말로 고운 자태와 단아한 품격을 지닌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만 해도 절로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홍대업 역시 그러한 주씨를 깊이 아껴서 참으로 금슬 좋은 부부로 지냈습니다. 마치 물가에 원이 짝을 잃지 않듯이 두 사람의 정은 각별하여 이웃들은 모두 부러워하며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저 홍대업은 복이 많구나. 얼굴도 고운데 마음씨도 고운 부인을 두다니. 아, 저런 부인을 둔 대업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것이야. 그러나 그 복이 길게 가지 못하였으니 혼이 난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홍대업이 집안의 신녀였던 보대라는 여인을 첩으로 삼은 것이 그 화근이었습니다. 보대는 미모가 그다지 출중하지 않았으나 웃을 적에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것이 그립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본처 주씨의 맑고 단아한 그 아름다운 모습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었죠.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홍대업은 보대를 들인 후부터는 도리어 주씨를 멀리하고 보대를 향한 마음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주씨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속을 끓였습니다. 저 못난 계집이 어찌하여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인가? 대체 내게 무슨 허물이 있어 서방님은 이리도 나를 서럽게 만드시는지. 처음에는 주씨와 홍대업 사이에 말로라도 다툼이 오지만 날이 갈수록 말이 사라지고 눈빛마저도 서로 외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홍대업은 주씨의 날카로운 눈총이 괴로워서 한동안 보대의 방에 자주 들리지 않았으나 마음만큼은 더욱더 보대에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주씨는 이를 악물며 태연한 척하였으나 속은 새가 막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보대, 저것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주씨의 마음에는 깊은 원한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홍대업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새로 옮긴 곳에서는 비단을 파는 적시라는 장사꾼과 이웃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비단 장수 적시의 아내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향이라 하였고 나이는 30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그다지 빼어난 미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말씨가 명랑하고 기품 있는 눈매에 웃음이 곱고 말투가 사람을 단번에 편하게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주씨 또한 향을 처음 만났을 뿐인데도 어쩐지 정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은 주씨를 향해 심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이도 비슷하고 이웃까지 되었으니 서로 허물없이 지내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덕을 찾아왔으니까 다음엔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주씨는 흔쾌히 따르기로 하고 얼마 후에 적시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주씨는 뜻밖에도 또 한 사람의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20살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아주 고운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바로 적시의 첩이었습니다. 이 집도 우리 집처럼 첩이 있구나. 주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이 첩의 얼굴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예쁜 향보다도 훨씬 더 곱고 맑게서 보기에도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허니 주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집 부인은 나보다도 훨씬 더 난처하겠구나. 나는 그 보대란 여인이 첩보다는 그래도 얼굴이 좀 나은 편인데도 남편은 나를 외면하고 그 여우 같은 여인을 천만 아끼니 이 집은 첩이 본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니 그 남편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아마 천만 바라보고 살겠지. 그러나 이 세상 일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법이야. 주씨는 이웃으로 지내는 동안 적시의 집안 사정을 곰곰이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 집에서는 부부싸움은커녕 늘 부부 사이에 고운 말이 오고 갔고 적시는 언제나 본부인 향을 공경하듯 아끼고 있었습니다. 처부는 그저 허드렛 일만 할 뿐 남편과 다정한 호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도 해라. 본처보다 훨씬 고운 첩이 있는데도 어찌 적시는 그 첩은 거들떠도 안 보고 본부인인 향만 아끼는 것일까? 그 상황이 너무나 궁금해진 주씨는 하루는 조용히 향을 찾아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젊을 땐 남편과 금슬이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첩을 들인 뒤로 남편의 정이 첩이게로 다 떠나갔지요. 누가 봐도 저보다 못한 여인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정말 첩이라서 그런 줄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라도 바꿔서 첩이라고 불리면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저에게도 남편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꺼이 부인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 말을 들은 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길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으로 슬프네요.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고 남편만 원망하고 있네요.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쪼고 책망하며 괴롭히니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쇠를 몰아 떨기풀 속에 넣고 물고기를 몰아서 여울 속에다 풀어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이제부터는 남편을 놓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섭하지 말고, 심지어는 남편이 당신 방에 들어오려 하여도 문을 걸어 잠그고 맞아들이지 마세요. 한 달만 그렇게 지내보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주 씨는 일단 향의 말대로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여 매일 첩인 보대를 곱게 단장시켜서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냈고, 아침밥도 보대와 남편이 함께 먹도록 하였으며, 홍대업이 혹시 자신과 뭔가를 하려 하면 손사래를 치며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주 씨는 그 이후에도 향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집안의 장롱 속 고운 비단옷들은 모두 접어놓고 누더기 같은 옷을 꺼내어 걸쳤습니다. 얼굴은 씻지 않았고 머리칼도 단정히 빗지 않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 집안의 며느리라기보다는 하녀 같았으며 고운 자태를 간직하던 예전의 주씨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떼고 쌀을 씻으며 방 안팎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허니 집안의 늙은 하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어쩌자고 이리 몸을 함부로 굴리시나이까. 부디 자중하셔야지요. 그러다 그 고운 손에 멍이라도 드시면 어쩌시려는지. 하지만 주씨는 말없이 미소만 짓고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물을 길어오고 또 부엌 뒤에 있는 채소밭을 매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보대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주씨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도 걸지 않고 한숨도 쉬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하였을 뿐입니다. 남편 홍대업과 보대는 처음에는 그런 주씨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처음엔 저 사람이 왜 정신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왜 저러는지. 아, 무섭네. 제가 계속 보고 있자니 괜히 민망할 지경이랍니다. 점차 홍대업은 주씨의 변화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첩인 보대 역시 그녀의 정성과 노력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웃들까지도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주씨가 아니면 안 되지. 그렇게 곱디 고운 얼굴에다 그 심성은 더할 나위가 없으니 요즘은 집안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대체 왜 그 남편이 첩에만 빠져 있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눈가리가 삔 거지 뭐.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흐르고 주씨는 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향은 주씨의 손을 꼭 잡고는 깊은 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 부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귀뜸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 2월 상사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 될 거라 동산에 올라서 풍경을 구경하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꼭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을 곱게 단장하시고 머리는 정갈하게 다듬고 얼굴도 곱게 화장하고 평소 아끼던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 입으세요. 그리고 아침 햇살이 들기 전에 내 집으로 오세요. 주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주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사절이 밝았습니다. 주씨는 새벽에 일어나 그간 곱게 감추어 두었던 비단치마를 꺼내어 입고 정갈하게 세수를 마친 뒤에 분가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입술에는 연제를 바르고 눈썹도 곱게 그렸습니다. 머리도 부드러운 솔로 매만져서 단정히 쪼를 지고 가지런히 뒷꽂이를 꽂았습니다. 마치 시집가는 새색시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향의 집으로 향하였죠. 향은 주 씨의 모습을 보자 몹시 반가워하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됐네요. 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향은 다정하게 주 씨의 머리를 다시 만져주고 비단 옷자락도 여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어 고운 꽃 한 켤레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신을 신으세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랍니다. 오늘 하루는 누구보다 가장 아름답게 있어야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방 안에 조용히 술상을 펴고 몇 잔을 주고받으며 햇살 좋은 오후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말꽃을 피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향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 앞에서 남편을 슬쩍 마주하면 인사 한마디만 하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그날은 절대로 문을 열지 마세요. 이틀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로 거절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문을 열어주세요. 다만 그날 한 번만 허락하되 그 다음부터는 사흘에 한 번만 올 수 있게 하세요. 그래야 부인이 진정 존경과 귀함을 받게 될 거랍니다. 주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향의 집을 나섰습니다. 붉게 저무는 하늘 아래 주씨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고 문 앞에 이르러 남편 홍대업과 마주쳤습니다. 홍대업은 화들쩍 놀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누더기처럼 입던 아내가 오늘은 마치 신선녀처럼 곱고 또 고왔기 때문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부인이 이리도 곱다니 내가 여태에 뭘 보고 살아왔지? 부인,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요? 그러나 주씨는 말없이 웃고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쿵 하고 방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홍대업이 부인의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오늘 나와 함께 밤을 보내주시오. 하지만 주씨는 이불을 덮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부인, 벌써 자는 거요? 에이, 참. 다음 날 홍대업은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어제는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오늘은 내 좀 들어가도 되겠어? 그러나 역시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이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홍대업은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습니다. 부인, 제발 오늘은 문 좀 열어주시오. 내 그동안 잘못했소이다. 좀 열어주시오. 주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그날 밤 주씨는 침실에 들어온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홍대업은 그토록 멀리했던 부인의 손을 잡고 마치 새롭게 혼례를 올린 신랑처럼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대업은 다시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도 내 부인을 뵙고 싶소. 그러나 주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흘에 한 번만 오시옵소서. 그 약속을 어기시면 다시는 이 방문을 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휴, 알겠어. 그럴 리야. 홍대업은 그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그렇게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주씨는 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향은 그녀를 반가이 맞으며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남편분의 사랑이 모두 부인에게로 쏠릴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으니 바로 교태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한들 눈 한 번, 웃음 한 번에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교태가 없으면 온전한 애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향은 그날부터 주씨에게 교태 부리는 요령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웃는 법,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흘겨보는 법, 입가에 수줍게 옷깃을 만지는 법, 말할 때 치아를 살짝 드러내어 웃는 법, 그리고 남편과 대화할 때 아양을 떠는 법까지도 조금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천한 기술이 아니고 부부의 인연을 바르게 돌려놓는 지혜예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주씨는 거울 앞에 서서 향의 말대로 눈웃음을 연습하고 몸짓을 고쳐가며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익힌 교태를 어느 날부터 남편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부인의 변화된 모습에 홍대업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도도하고 억척스럽고 무심하기까지 했던 부인이 온데간데 없고 눈웃음 한 번에 꽃이 피고 말씨 한마디에 향기가 도는 듯한 새로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이토록 매혹적인 사람이었던가? 그날 이후로 홍대업은 날이 저물면 어김없이 주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걸음은 주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보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주씨는 그런 보대를 내치거나 막대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하며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도 보대를 불러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업은 그런 보대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보대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홍대업을 원망하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말이 홍대업의 귀에 들어가자 오히려 그는 더더욱 보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향이 조용히 주씨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술법이 어땠나요? 주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가르침은 참으로 신묘합니다. 그저 저는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일이 되었으니 감탄할 따름입니다. 다만 첫날 남편이 왔을 때 그냥 놓아주라 하신 뜻이 지금에 와서야 궁금해졌습니다. 그러자 향은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묵은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며 어려운 것은 귀히 여기고 쉬운 것은 하찮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첩이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새롭기 때문에 남편의 눈길이 갔던 것이에요. 본처는 가까이 있으니 가벼워 보였던 것일 뿐. 그러니 그 남편을 마음껏 첩에 주어보면 곧 실증이 나고 본처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이제야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한 부인이 때로 헌 옷을 입고 추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운 옷과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부인은 다시 새로운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변화의 묘가 곧 부인을 첩이 되게도 하고 단순히 본부인이 되게도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첩이 도리어 흔해지고 본부인은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첩을 이겨내는 부인의 지혜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이랍니다. 주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린 지혜요. 제자가 어찌 감히 스승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 이후로 주씨는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고 향과의 우정도 날로 깊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세상의 이치와 여인의 슬기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난상가란이라는 말인데 이는 달걀 위에 또 다른 달걀을 포개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조선 후기의 한문 소화집인 성수패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옛날 한 관리가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의 아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관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달걀 위에 달걀을 포개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소. 그날부터 그의 아내는 매일 소반 위에 달걀을 놓고 포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달걀 쌓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마을에 나왔다가 야밤에 통곡 소리를 듣고 신하에게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신하가 사정을 알고 나서 임금에게 보고하니 임금은 부인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귀한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임금은 그 관리에게 풀려난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관리가 그저 성은이 만극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임금은 그게 아니고 알 위에 알을 보겠소 라며 그 관리가 풀려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바라는 일이 달걀 위에 달걀을 포개는 난상가란에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인 타수 가득은 손바닥에 침을 뱉는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은 후한서의 공손찬과 신당서의 저수량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후한말 천하가 혼란하던 시절에 공손찬이라는 북방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천하를 차지하려고 대대적으로 병력을 모으며 천하를 차지하는 일은 손바닥에 침을 뱉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원소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는 자신의 근거지인 역경에 틀어박혀 방어에만 힘쓰다 결국 함락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담은 현실 속 여러 어려움 앞에서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표현은 후일 당나라의 이현이 후한서에 주석을 달면서 언급되었고, 신당서의 저수량전에서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직접 출정할 때 신하인 저수량이 신중한 장군 한두 명을 보내면 손바닥에 침을 뱉는 것처럼 쉽게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친히 출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타수 가득 손바닥에 침을 뱉는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일이 아주 쉽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여겼다가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계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나서지 말아야 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한 준비와 경솔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